굉장히 더웠는데 잘 지내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다른 것보다 이게 그 불교가 굉장히 이제 어렵기도 하지만 또 또 한영훈 선사의 그 사상을 그 배우게 또 새롭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인식한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걸 위해서라면은 또 이 시간이 더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거를 처음 봤어요. 불교대전을 이제까지 그 조선불교 유신론도 봤지만은 근데 불교대전을 이제 이 불교대전이라는 책을 소개를 받았는데 이게 아무리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뭐 또 굉장히 낯설고 책도 두껍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선생님께서 고영석 교수님께서 그 정리를 잘 해서 이제 저한테 페이퍼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결국 불교대전을 이제 따라 들어갈 수가 있게 됐어요. 깊이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불교대전이 대단한 책이더라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저는 단순히 그냥 불교를 이렇게 수많은 경전을 편집한 거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그 만해 선사가 그 피력했던 그 조선불교의 유신을 위한 어떤 대계를 거기서 이제 이분이 생각하셨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 들어가셔가지고 그 해인사에서 그 팔만대장경인가요? 그걸 전부 다 보시고 네, 통도사요. 그걸 다 보시고 그걸 전부 다 이렇게 분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분류하는 방법도 이제 저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형식은 내용을 규정한다고. 그 형식 속에는 그 만해선사의 그 고민이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조선불교 유신론에서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이 지금 불교대전의 씨줄과 날줄, 이게 형식적인 문제를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제 얘기는 좀 줄이고요. 선생님께 이 불교대전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그리고 홍성 지역에서도 조선불교 유신론도 안 보지만은 불교대전은 입에 꺼내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요. 그다음에 만해선사의 그 철학으로 접근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저작이라고 봐서 그 선생님의 그 말씀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영석 교수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네. 지난 7월달 네 번째 강의를 마치고 8월달 한 달 쉬고 이제 9월달에 이제 다섯 번째 강의에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제 만해의 불교 대전이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만해 선사가 남긴 책들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지만 아주 적은 편도 사실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불교 유신론은 워낙 유명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은 뭐 더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문학 뭐 또 그 외에 만해하면 뭐 님의 침묵, 님 이런 침묵 이런 의미로 알려졌을 텐데 아마 웬만한 불자들도 사실은 불교 대전을 들어본 경우가 좀 드물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만해의 어떤 의미에서 만년작은 아니지만 만해 사상의 출발을 아무래도 이제 조선불교 유신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는데, 조선불교 유신론이 1910년에서 이제 쓰여졌고 13년에 간행이 됩니다. 간행되기 전에 12년부터 통도사에서 준비를 해서 14년에 간행한 것이 이제 이 불교 대전으로 봅니다. 만해가 이 불교 대전을 편찬하게 된 계기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되게 유교하면 되게 뭐 사서, 오경, 또 여러 문집들이 있죠. 그리고 도교해도 역시 이제 도장, 다오장 해서 있는데, 불교는 뭐 아시다시피 팔만대장경 이렇게 들으니까 8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숫자에 참 5만 가지 뭐 이런 말도 있지만
8만이라는 숫자는 5만보다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8만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그 당시에 보면 가장 많은 숫자이자 가장 큰 숫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닐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담는 바다와 같은 또는 숲과 같은 무수한 나무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은 숲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얘기했지만 설림, 선의 숲과 교회 바다, 부다의 마음을 심이라고, 그러니까 부다의 마음을 선이라 하고 부다의 말씀을 교라고 할 때 그 교회 바다, 이게 이제 그 대장경 또는 뭐 화엄경도 그런 얘기합니다만은 굉장히 많거나 가장 많은 이런 의미를 나타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해인사에 있는 고려대장경은 제조판 대장경입니다. 초조판 대장경은 원래 대구 803 부인사에 1211년에 초판이 가능되어서 거기 보존이 됐던 건데 알다시피 몽골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면서 우리가 유라시아 대부분 나라들이 징기스칸의 후예들의 그 말발굽에 다 항복을 했는데 이 고려만은 거의 유일하게 항복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개경의 정부는 강화도로 옮겨서 강도라고 하는 강화도를 중심으로 이 원나라 몽골군에 대항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국내는 상당히 초토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럴 때 이 원나라 몽골에서는 도대체 이 고려인들이 무엇을 믿고 저렇게 강력히 저항할까? 우리의 이 무대가, 우리의 군대가 저 유라시아, 저 유럽까지 항복을 시켰는데 이 고려라는 나라는 왜 이렇게 독종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바로 고려인들이 이 불심이 강해서 불심을 믿고 국민의 정신과 의지를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에게 저항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물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강화도로 수도까지 천도하면서 우리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그 이 저항 의지의 핵심이 무엇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를 살펴보니까 아마 고려인들이 믿음이 깊었던 불심, 불교라고 생각해서 그 불심의 근거인 바로 대장경을 공격하러 가게 되죠. 그게 바로 대구 803 부인사에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레타의 특공부대 1000명이 이제 1차적으로 이 대구 803 부인사 쪽을 향해서 갑니다만은 그쪽 지역에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실패합니다. 1차는. 2차 때는 다시 도전해서 결국 대구 803 부인사의 초조판 대장경을 불태워 버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과적으로 고려 정부는 몽골에게 항복이라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휴전일 수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 고려와 몽골은 같은 족속이잖아요, 사실은요. 맥코리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강하게 부딪힐 수 있던 것 같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몽골 시기에 고려풍도 유지하면서 또 우리 그 고려 왕실의 그 왕이 몽골 그 황제의 딸과 결혼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떤 이제 제휴 같은 방식을 취했다 보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다시 고려 정부는 다시 이제 16년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처음에 이제 몽골이 바로 고려를 함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저항의 의지를 갖추어서 16년간 걸리면서 제조판 대장경을 강화도에 대장도감을 두고 남해 분사도감, 진주 분사도감 이런 쪽에서 함께 만들면서 다시 판각한 게 제조대장경입니다. 이 제조대장경을 이제 강화도에서 다 모아서 다시 서울 한양의 고려 조선 초 태종 정부의 시절에 지천사에 잠시 왔다가 비가 와서 하루쯤 머물다가 그 다음에 남한강을 통해서 지금 해인사까지
옮겨 가게 됩니다. 해인사에 있는 것이 바로 고려 제조판 대장경이에요. 두 번째 새긴 겁니다. 초조판은 일본에 우리 국내 일부 있고 일본의 고베에 좀 있으면서 이제 그 교토 쪽에 남선사 이쪽으로 흘러간 것 같고요.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최근에 고려대장경 연구소가 이 대구 남선사, 일본의 교토의 남선사와 7, 8년 동안 뭐 선물 교환을 하면서 겨우 문을 열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부, 그들은 고려게 아니라 상인 또 송나라 이런 쪽에서 직접 돈을 주고 샀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말은. 근데 어쨌든 간에 거기 있는 50상자 이상의 그 초조판 대장경에 그것을 근거로 또 국내본 흩어진 것을 모아서 전주 재지로 10질 가까이를 찍어서 국내 주요 기관에 배포하고 뭐 이 판권은 최근에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만 어떤 간에 초조판은 그렇게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초조판에 빠진 부분을 다시 보충한 인물이 바로 고려 문종의 넷째 아들인 의천대사입니다. 왕자 출신의 성이죠. 송나라의 그 진수 정원이라는 화엄의 후예, 법장계 화엄 후예, 먼 후예와 자변 종간이라고 하는 천태의 어떤 대가 또 뭐 계율, 뭐 범어 이런 분들을 다 만나면서 송나라에 들어가서 남송 특히 그래서 고려 문종과 어머니 인여왕후 몰래 병난도에서 상인의 배를 타고 숨어 들어가서 이제 중국에서 50여 명의 석학들을 만나면서 돌아올 때 한 4,800여 종 국내까지 포함해서 그걸 기초로 만든 게 바로 고려 교장입니다. 교장이라는 것은 경이라는 붓다의 말씀, 율이라는 쌍가의 공동체 규범, 논이라는 게 이제 경률에 대한 주석서이고요. 이 경률론에 대한 주석서를 되게 교장이라고 합니다. 교장. 그래서 이제 신편 제종교장총록이라는 걸 만들어서 경률론의 3장에다가 4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교장을 만들고 목록을 만든 이후에 3권짜리 거기에 기초해서 만든 것이 고려 교장입니다. 교장은 역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여러 불교 전적을 집대성했다는 의미. 물론 송나라나 당나라나 그 이전의 것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경률론 3장에 대한 주석을 남긴 것을 집대성한 것은 지금 동국대학교 출판부가 가능한 한국불교전서 총 15책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교장의 계성 같은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불교는 전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초조 대장경 우리나라만 배경하더라도 그 다음에 교장이 그 중간에 있고 또 뭡니까 그 제조판 대장경이 있습니다. 그러니 8만 대장경 고려 대장경의 별칭이 8만 대장경 5만 가지라는 것보다 많은 것처럼 8만입니다. 그것도 해인사에 보존되어 있는 것은 양면이기 때문에 실제 한 16만 판 정도가 되는 거죠. 그 중에 뭐 일부는 단면만 되어 있지만 한 3만 정도는 나머지는 거의 다 양면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알다시피 법정 스님의 그 얘기도 나오듯이 어느 한 팔순의 할머니가 해인사에 가면 부처님 말씀을 새긴 뭐 대장경이 있다 해서 한참 돌다 찾아보니까 대장경을 놓고 빨래판만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내려왔다는데 그 빨래판처럼 생긴 게 바로 대장경 장경각에 있는 양면에 새겨 있는 바로 경판입니다. 그 옆에 이제 조선조 초기에 보관을 해서 마구리 쇠로 이렇게 몇 개 모서리에다 이렇게 했죠. 그 장경각이라는 전각이 워낙 그 여기처럼 바람이 통하고 벌레가 먹지 않게 잘 만들어서 이게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됐는데 사실은 고려 대장경이 된 게 아니라 고려 대장경을 보존하는 장경각 건물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됐습니다. 사실은요. 물론 그 안에 대장경이 보존되어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불교 전적, 그러니까 인도에서 뭐 산스크리트 또는 팔리어 또는 뭐 마가다 프라크리트 이렇게 원전 근거로 해서 또 동남아의 뭐 팔리어 계통의 미카야도 있고 또 티벳으로 가면 티벳으로 된 또 금나라 가면 또 금나라 언어 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몽골에 가면 몽골 대장경 이렇게 여러 언어로 대장경이 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자 문화권을 주로 하지만 대장경은 굉장히 많고 그 대장경 하나의 문명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장경을
일반 불자들, 우리 개인이 구해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대장경은 이렇게 많은데 불교의 가장 짧은 경은 지금 우리가 아는 반야심경 260자입니다. 제목까지 마하반야바라밀타 신경, 마하를 붙이면 10자에서 270자입니다. 이렇게 짧은 경이 있는가 하면 화엄경처럼 80권, 우리가 이제 신역, 그 다음에 이제 구역이라는 것은 60권, 중간에 이제 일부만 되어 있어서 40권 화엄되어 있습니다만은, 또 그 안에 논서 중에는 이제 아비달마 대비바사로는 200권입니다. 그리고 반야부 계통의 집대성이라는 대반야경은 600권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경전들의 집대성이 지금 8만 대장경, 고려 대장경이에요. 이렇게 많은 것을 또 한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반 불자들이 어떻게 접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 불교 대전 한 권에 담긴 불교 대전. 근데 최근에 뭐 이 대중 시대 우리가 뭐 18세기, 19세기 프랑스의 뭐 백과사전파 이런 것도 있지만 요새 뭐 한 권으로 읽는 논어, 한 권으로 읽는 불교, 심지어 한 권도 많아서 하룻밤에 읽는 불교, 뭐 또 요새 어느 교수가 쓴 거 보니까 뭐 하룻밤이 아니라 일주일 만에 읽는 뭐 이런 등등 책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권으로 손에 잡힌다는 거, 이게 참 보통 작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8만 대장경의 엑기스를 자기 나름대로의 관점으로 뽑아서 만들어낸다는 거. 이게 안목이 있어야 되고 눈에 비늘이 떨어져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지금 유장을 지금 북경대 교수와 남경대 교수가 왜 불교는 대장경이 있고 도교는 도장인데 우리 유장이 없냐 해서 유장을 만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 연구실에 두 질이 우선 먼저 와 있는데, 자, 이렇게 만드는 건 뭡니까? 결국은 지금 주희가 기존의 대학 중용 논어 맹자의 장구들을 모아서 지금 사서 집주본을 만들고 교과서를 만들고, 이게 관리들이 과거보는 교과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서 하면 이렇게 잡혔지, 주의 이전에 맹자 따로 논어 따로 대학 중용은 뭡니까? 예기편에 독립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가 된 것을 모아서 유교하면 되게 뭐 사서, 뭐 옛날에 5경, 6경은 있잖아요. 시서, 역, 예기춘추, 예기에서 독립된 또 압경 이렇게 해서 6경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13경도 얘기하고. 그러나 지금 중국인들은 뭐 13이라는 숫자를 좋아하니까 13경, 유교 13경 이렇게 하니까 또 석시 13경이라는 책을 또 만들어내서 이제 연구실이 있습니다. 많이 보존하는데, 자, 이렇게 많은 경전을 한 권으로 이렇게 모아낸다는 작업은 이게 혼자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러나 혼자 또 해야 이게 안목이 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해 선생이 1914년에 12년부터 준비해서 이렇게 불교 대전을 대장경에서 뽑아서 만들어내기까지는 사실 각고의 노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해는 왜 이런 책을 만들어내려고 했을까요? 이게 이제 문제인데, 우리가 오늘 페이퍼에 있듯이 우리가 만해가 결국 이제 출간 이후에 뭐 여러 얘기들은 이미 했습니다만, 일본으로 건너가기 전에 시베리아도 가고 죽음 총탄을 맞아서 이렇게 채머리를 흔드는 그런 평생의 병도 생기고 있지만, 결국은 유신해야 되겠다는 것. 그것은 불교 유신으로 귀결됐지만 당시 조선의 현실이 유교 성리학은 이미 뭐 해체 기능을 잘 못했고, 뭐 도교의 흔적은 그냥 뭐 민속화 토착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서양 물결이 밀려오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우리나라의 사상을 유신해야 되겠다. 결국은 이제 불교 쪽으로 귀결됐죠. 그나마 실체가 있는 현실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복건성의 성주랄까 감독관이라 할 수 있는 그 서계의 영환지략을 보고, 세계 지도죠. 또 양계초의 은빙실 문집을 보고 나름대로 이제 서양 세계에 대한 안목을 키웠죠. 그 과정 이후에 실제 뭐 서양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슨 동경으로 건너가게 되죠. 동경은 당시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서양 건대를 타라 입구론에 입각해서 서양 건대를 압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 동경은 이미 유럽의 그 모델을 그대로 옮겨놓을 정도로 아시아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럽식 도시처럼 돼가고 있는 현실에서 만에는 이 건너가서 일본의 동경에 있는 고마자와대, 지금 구텍 대학이죠. 고마자와 다이가쿠라는 여기에서 아마 4월 초부터 한 9월 한 중순 정도, 많게는 한 5개월, 짧게는 한 4개월 뭐 한 며칠 있었던 거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거기서 이미 조선 대한에서 봤던 서구 인식, 또 거기 가서 서계여 또 양계초를 통해서 봤던 그 배경 위에 훅자와 유키치라는 일본의 계몽주의 사상가의 여러 책들을 보고, 심지어 고마자와 대학의 그 아스타 후산 교수에게 서양 철학 강의도 들었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서 서양 철학사를 예를 들어 이노우에 데스치로나 뭐 이노우에 엘리오, 카니에 요시마루 같은 저수를 보면서 나름대로 자덕을 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왔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도 1년 동안 보스턴에 살면서 우리가 국내에서 알았던 부분하고 왜 이렇게 많이 다른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것은 뭐냐면, 국내 신문에 또 국내의 여러분들이 되게 미국을 유학 다녀왔던 지식인들이나 교수들이 전부 미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독식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렇게 알려져 왔는데, 막상 현실에서 느낀 것은 좀 달랐습니다. 미국은 참 이렇게 뭐 야만의 나라이고 뭐 제국주의고 이런 의미만 국내에 절비하게 돼 있지만, 제가 보스턴 1년 살면서 미국은 역사도 200년 정도밖에 안 됐고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국내에서는 뭐 이렇게 잔뜩 도거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도 국내 지식인들, 미국을 비판하는 지식인들의 자식들은 전부 미국에 유학 다 보내고, 이 이중적인 모습들, 다면적인 모습을 참 많이 보고, 막상 미국에 살아보면서 야, 그 보스턴 그 지역, 그 동북부 거기에 절비한 400~500년 된 건물들, 그리고 100여 개의 대학들, 그리고 뭐 하버드의 뭐 93개 도서관, 또 전 세계에서 몰려온 학생들, 뭐 유색부터, 또 그들이 생각하는 애국심, 또 그들이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치렀고,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들, 물론 거기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그 당시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 유세하는 그 시기에 미국 프랑스의 유명한 그 누굽니까, 철학자이고 언어학자이고 또 언론인이고 그 문명 비평가였던 그 아메리칸 버티고라는 문명 비평론을 썼거든요. 미국의 뭐 현기점이라는 그 유명한 거기도 쭉 보면서 관타나모 같이 한 1년 반을 차로 미국 전역을 돌면서 미국 문명을 쓴 게 이제 아메리칸 버티고라는 책이 국내도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보면서 미국을 좀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 살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시기가 다르지만 만에는 한 5개월 전후 일본의 도쿄에 또는 교토나 뭐 여러 가지 돌면서 일본 부산에서부터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뭐 예를 들어서 도쿄나 나중에 교토 또 저기 니코까지 일관까지 가서 돌아왔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결국은 쓴 것이 바로 조선불교 유신론이었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은 이미 쭉 얘기를 해왔고요. 거기 이제 불교의 본질을 비롯해서 조선불교가 개혁해야 될 모습을 쭉 나열했는데, 그런 문제의식의 소산, 그리고 거기 속에서 그가 봤던 사상의 연쇄, 아까 얘기했던 서계여, 양계초, 훅자와 유키지를 통해서 베이컨, 칸트, 데카르트, 뭐 플라톤의 대동설, 루소의 평등론, 육상산야 왕행의 선악, 심학적 이렇게 만났던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아마 양계초 내지는 특히 훅자와 유키지 같은 책을 통해서 그렇게 보인 모습도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자신이 강원에서 전통 강원의 그 사집, 사교, 뭐 대교까지 보면서 그 전통 한학을 익혔던 입장에서, 그리고 일본이라고 하는 그 어떤 전통 한학도 보면서 일본이 근대해 가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또 느꼈던 게 바로 일본 최초의 유학생이 이제 바로 난조 분이라고 하는 남조 문흥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유학을 갑니다. 그다음에 마에다 에운이라고 하는 여기 전전 해운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두 사람이 이제 유럽에 유학 가죠.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1868년 이후에 유능한 그 유학생을 발탁해서 한 300명 가까이 유럽에 유학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일본 건대를 기획하고 만들거든요. 그중에 이제 불교 쪽에도 거기 유학 간 사람들 중에는 성녀 출신들이 많죠. 일본은 기본적으로 사찰에 성녀들이고 뭐 결혼도 허용하는 그런 것이니까. 난조 분유 같은 사람은 이제 유럽 특히 영국으로 가고 난조 분유와 이제 나중에 우리 청나라 때 마지막에 중국 건대 불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양문회 이런 인물들에 의해서 이제 대성 기실론이라고 하는 대성불교 교과서 같은 것이 이제 재현이 되고 나중에 영역까지 됩니다만 이 난조 분유와 마에다 에운 같은 인물이 바로 이제 유럽에 가서 역시 유럽의 근대 문물을 만나면서 그들도 아마 상당히 충격과 함께 어떻게 우리 일본을 새롭게 준비해야 될까를 메이지 유신 이래 아마 고민했던 것 같고요. 그들이 이제 고민했던 것도 역시 당시에 유럽에서 이미 보여진 모습입니다. 자, 유럽은 뭡니까? 알다시피 특히 영국이 인도를 동이도 회사를 만들고 아시아를 식민 기지로 만들면서 이제 불교를 만나죠. 어떤 의미에서 붓다라 샤카무니 붓다 같은 존재는 그 이전에 유럽에서는 실존 인물로 전혀 인식되지 못했다가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9세기 후기에 와서나 겨우 석가모니 붓다가 유럽에서 인식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 최근에 동대에서 그런 강연도 유럽 젊은 학자가 했는데 고타마 시다라타는 실존 인물인가 뭐 이런 특강을 하고 그러더군요. 그만큼 유럽에서 붓다의 존재는 사실 부정되어 왔고 실존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설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러나 면이 그 불교의 엄청난 대장경 같은 텍스트들이 있고 유럽이 아시아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결국 아시아를 알아야 되니까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 그 세이크리드 북 오브 이스라엘 동방성서 이게 50권짜리 막스 뮬러라고 하는 독일계 영국인이 만든 게 그게 바로 동방성서죠. 거기에 이제 뭐 논어 맹자를 비롯해서 우파니샤드, 뭐 불교 경전 이런 것들이 영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게 적어도 1800년대 후반이니까요. 이런 책들이 이제 번역되면서 아시아에 대한 이해가 생겨서 1912년인가요? 동대 총장을 하고 내무부 장관을 했던 그 백서욱 박사 같은 사람이 유럽의 풀처버그 대학에서 이제 최초로 아비달마 가지고 박사 논문을 받고 옵니다. 그러니까 동양인들에게는 불교, 특히 아비달마라고 하는 부파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동양의 성녀가 와서 이런 연구를 하니까 신기했던 것 같고 그런 연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후원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1910년 전후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유럽에서도 1881년에 헨리 스틸 올코트의 불교 교리문답, 폴 카루스의 붓다의 복음 이게 1894년이죠. 이런 책들이 이제 나온 계기는 뭡니까? 이 불교라고 하는 엄청난 이 문명의 집대성을 유럽인들이 알게 하려면 뭔가 한 권으로 핵심을 교리문답 또는 붓다의 복음, 가스펠송 이렇게 붓다처럼 이렇게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죠. 역시 이제 유럽인들은 뭐 붓다를 아시아인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몰랐던 아시아인, 특히 그 중에 불교를 알리면 결국 붓다의 복음 내지는 붓다의 가르침을 아는 뭐 교리문답 같은 게 필요하겠죠. 먼저 가장 기본적인 개론서 내지는 또는 뭐 입문서 같은 거 이런 게 필요하니까 또는 전기 같은 거 이런 작업이 이제 유럽에서 시작됐던 거고 아시아 동양에서는 이제 특히 일본에서는 이런 부분이 객관화되지를 못했었죠. 물론 불교 전통에서는 이미 한자 문화권에 당나라 때 그 석가보, 석가의 족보 일종의 이런 것들의 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에서 팔상록, 붓다의 8가지 삶의 일대기를 한 팔상록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요즘 잘 아는 것처럼 뭡니까 원인석보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고 합쳤던 그 월인석보, 이런 작업이 사실은 붓다의 일대기에 대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전통이 있어 왔지만 20세기 초에 들어와서 새로운 불교 전체를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을 만에는 일본에 건너가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난조 분유나 마에다 에온이 1905년에 같이 이제 낸 것이 바로 불교 상전이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한 권으로 8만 대장경을 압축해서 만들어낸 그런 책을 보게 됐고, 아마 거기에 상당히 자극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만해가 유신론을 쓰면서 우리도 건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이 방대한 전적을 현대에 맞게 한 권으로 좀 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아마 이 마에다 에운과 난조 분유의 불교 성전 등등을 통해서 자극받은 게 아닌가. 일본은 헨리 스틸 올고트나 폴 카루스의 이런 책에 자극받아서 난조 분유, 마에다 에운이 불교 성전을 펴냈듯이, 만해는 오히려 난조 분유와 마에다 에운이 펴낸 불교 성전이 에 자극받아서 착수한 것이 불교 대정으로 보입니다. 만해는 통도사에 머물면서 통도사의 그때 우리 종단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큰 고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의 적극적 후원을 받고 이제 만들어낸 것이 바로 고려대장경 1511부 6802권을 열람하면서 하루에 20권씩 풀어가지고 1년 이상 통람을 했다고 지금 짐작 추정이 됩니다. 거기에 다시 1000여 권을 선택하고 다시 그 한 권 한 권에서 1구 내지 2구씩을 초록한 경전이 444부였다고 지금 집계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름대로 총 9품으로, 그리고 하위에는 장으로, 그 하위에는 절로 해서 짧게는 1절, 길게는 2절 정도 단위로 뽑아내는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묶어낸 것이 바로 우선 이 불교 대전입니다. 인도에서 이제 붓다가스란 많은 경전들이 이제 동아시아에 들어왔을 때, 동아시아 사람들은 많은 경전들이 번역이 되니까 어떻게 불교 경전을 봐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불교 경전의 경전 한역을 통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바로 격의 불교, 격의 불교, 끄이라고 하는 격의 불교인데요. 격의 불교는 노자나 장자나 주역의 개념을 틀을 가지고 인도에서 들어온 불교를 해석하는 방식이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불교의 이제 공이라는 것을 여기 뭐 무로 이렇게 번역을, 과도기적 번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열반을 뭐 무의로, 또 진열을 본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과도기적 불교 해석인데, 그 과도기를 지나서 이제 일정 한 400년, 짧게는 400년 지나서 우리가 뭐 57년, 70년까지를 한나라 효명제가 제위했던 시대 불교가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지만, 널리 알려진 8가지 설 중에 하나, 그 중에 가장 정합성 있는 것은 오히려 기원전 2년 후한 에제 때 불교가 들어왔다는 것이 더 정합성이 있는 설입니다만은, 한 400년 직후, 그러니까 서기 한 400년대 후반, 중후반 정도의 이제 격의 불교 터널을 벗어나면서 본의 불교, 본래 불교가 되죠. 그러니까 공을 공으로, 열반을 열반으로, 본무를 진여로, 진여를 바로 진여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빵을 빵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우리 조선 개떡으로 번역하다가 어느가 의미의 공간을 가지면서 빵을 빵이라 번역하는 시가 되는 것처럼, 공을 공으로, 그 다음에 이제 무의를 열반을 열반으로, 그 다음에 진여를 진여로 이렇게 번역하는 시대가 서기 한 4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화 되거든요. 그런 것을 고민해 본다면, 그래서 그런 방식의 이제 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노자나 장자나 주역의 그 해석 틀을 가지고 불교를 빌려서 번역하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불교 그 자체 개념에 충실한 번역들이 이것입니다. 물론 이제 언어가 다르니까 한자로 번역했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많은 경전이 번역되니까 어떻게 해야 이 어느 순서로 어느 방법 어떤 내용으로 경전을 봐야 될까를 이제 고민했던 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교상판석입니다. 교상판석. 그러니까 붓다의 가르침인 교의 상 모습을 위계를 짓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방법으로 해석하거나 내용이나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을 통해서 구분하는 방식인데 시간적인 방식으로 이제 풀이하는 게 이제 특히 천태의 오시교판, 화엄의 이제 오교판 이런 건데 이를테면 천태교판, 천태지대사가 양장 남쪽에 세 가지 교판, 양장 북쪽에 8가지에서 흔히 남삼북칠 이런 말입니다. 남쪽에 양장 남쪽에 3가지 교판, 양장 북쪽에 8가지 교판, 7가지 교판에서 이거를 종합한 이후에 이제 자신의 교판을 만드는데, 자,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뒤에 제일 먼저 설한 것은 바로 화엄경이었다. 3칠 동안. 그래서 제1칠이라고 선정해 들고 제2칠일 때 화엄경에 그 화엄경을 설하셨다. 그리고 이제 30대는 다시 이제 재엄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500명의 비구들이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가르침을 듣고 자리를 다 떴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전한 것이 바로 녹야원에서 아함경을 12년간 설하셨다. 그게 제2시입니다. 제3시는 이제는 대성의 방등시라에서 대성경의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유마경이나 사익범천 소문경 같은 대성의 대표적 경전을 설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8년입니다. 네 번째는 반야부 600권에 해당되는 반야부를 21년 또는 22년 설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법화경을 8년 설하면서 1일 1야 올라이트 개념으로 이제 열반경을 추가로 설했다. 그래서 이제 5시 이 5가지의 시간적 순서를 가지고 설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8교 할 때는 이제 4교인데 장통별원이라고 하는 확법사교 경전의 내용을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고 돈점 비밀부정이라 해서 아주 그냥 써던 어떤 적극적으로 써난 좀 그래주얼 점차적으로 비밀 엄밀하게 부정 일정한 그 규주법을 정하지 않고 부정시 이렇게 해서 화의사교 이렇게 해서 58교 같은 교판을 세웠죠. 화음은 또 5교 10정판, 소성교, 대성시교, 대성종교, 대성돈교, 대성원교 이렇게 해서 5교를 세우고 그 하위에 소성교의 1에서 6종, 그 다음에 시교의 7종, 종교의 8종, 돈교의 9종, 원교의 10종 이렇게 해서 5교 10정판을 법장대사하는 종합합니다. 화음 3조. 이런 교판이 바로 불교를 이해하는 하나의 그 해석학적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불교, 전 대장경을 저 위에서 마치 조감을 하듯이 통해서 보는 건데, 자 그런 교판의 전통을 보면 만해의 불교 대제는 일종의 만해의 교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해는 이것을 구품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 많은 대장경을 일본의 불교 성전이나 유럽의 그 교리문답이나 붓다의 예를 들어서 지금 가스펠송 이런 거하고 좀 다르게 그 나름대로의 불교의 안목을 담아내는 책이 바로 불교 대전이라는 거죠. 이런 전통을 이후에 지금 우리 조명기 박사 정대 총장을 했던 분이 원효도 연구했던 분이 그런 걸 만든 적이 있고요. 또 이후에 조계종에서 1972년에 불교 성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동대 입학생들을 한 번씩 다 선물로 주고 그랬는데 또 최근에 조계종에서 종단에서 만든 불교 성전이 하나 있고 또 동대에서 만든 동국 역경원에서 만든 동국 불교 성전 다시 이제 새롭게 리뉴얼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서, 기독교 성서는 뭡니까? 신구약 합체 66편 아닙니까? 자, 성서는 한 권에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 이제 방해 성서가 있죠. 이런 방해 성서가 요새 또 주목을 많이 받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한 권으로 옛날에 권수야 얇으니까 이걸 다 중국의 13경 하더라도 뭡니까? 불교 경전 13개를 뽑았잖아요. 석시 13경. 사서 3경
한다 하더라도 사서와 삼경 7가지죠. 그렇게 따지면 거의도 많잖아요. 근데 왜 사서 3경 또는 사서 5경인가? 왜 뭐 6경인가? 왜 13경인가? 왜 신구약에 66편인가? 이렇게 따지면 그 나름대로 체계가 있잖아요. 뭐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체계를 만들었고 그 체계가 통용이 되니까 지금도 이렇게 읽히고 있고 뭐 한국 기독교 성서에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개혁을 해서 지금 아프리카까지 수출하잖아요. 아마 한국 성서를 그러니까 성서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는 우리나라거든요. 대한민국이 성서를 가장 많이 수출해요. 전 세계. 뭐 조그만 판부터. 이런 부분은 일본에 거기가 일본 불교 성전협회인가요? 거기서 한 권짜리 불교 성전을 만들어서 그 일본의 호텔에 가면 전부 비치가 돼 있죠, 거의. 그런 전통은 일본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원불교도 그렇게 요새 하고 있고 또 정산도도 그렇게 하고 있고 대순 뭐 이렇게 종교마다 그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신흥 종교들이 많이 그렇게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불교나 뭐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죠. 이 방대한 부분을 한 권으로 뽑아내서 대중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방편으로 포교를 하고 좀 더 전문가들도 더 들어와서 직접 또 개별적인 걸 보면 되는 거니까. 1914년, 12년부터 만에는 통도사에 들어가서 이러한 작업을 했는데 왜 이러한 작업을 했을까? 아마 자신이 생각했던 유신의 불교 유신의 여러 가지 개혁안, 그 개혁안에 근거해서 아마 계몽의 단계를 거쳐서 개혁의 단계를 거쳐서 실천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련의 과정으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게 이제 계몽의 시대를 거칠 수밖에 없죠. 모든 분야에 계몽은 있고 문학에도 뭐 계몽주의 문학, 낭만주의 문학 이렇게 쭉 가잖아요. 고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 계몽을 거쳐야 개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의 단계로 갈 텐데 아마 만해가 불교 대전을 간행한 계기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단계, 그러니까 조선 불교 유신론, 그런 계몽의 단계도 좀 걸쳐 있고 개혁의 단계를 같이 모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면서 실천의 단계로 가는 부분에서 나름대로 그러면 뭐 조선 사람들, 대한 시대, 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정신을 가지고 실천에 가야 되는가 할 때 결국 그가 이미 뭐 성리학이나 도교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판단해서 불교로 왔고, 그래서 조선 불교 유신론을 통해서 나름대로 계몽과 개혁의 단계로 갔고, 물론 많은 이후에 많은 논설을 썼잖아요. 잡지에 논설을 쓰면서 역시 계몽과 개혁을 동시에 그러면서 이제 실천의 단계로 가는 부분에서 하나의 실천의 근거를 아마 불교 대전으로 만들고 자기가 몸소 독립운동에 투신하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3.1운동을 또 주도하기도 하고 일련의 작업들이 그런 과정을 거쳤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볼 때 불교 대전의 이 한 권은 지금 국품으로 되어 있고 국품 속에 지금 이제 장절이 있습니다만은 특히 절과 이제 항이 또 있지만 이 국품을 만든 구조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이제 만해 교판이라는 말을 썼지만 종래 그런 교판의 의미도 있지만 현대, 뭐 근대라 해도 좋고 근대나 현대라고 하는 새로운 요구, 뭐 그건 아마 역시 근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는데 우리 손 박사님 질문도 하셨지만 역시 아무래도 이제 뭐 근대 특징이 도시화, 대중화, 한고라 뭐 이런 맥락 속에서 시도된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뭡니까 압축, 뭐 단순 또는 뭐 절제 뭐 이런 부분도 좀 동원이 돼야 될 테고요. 그런 맥락에서 이제 만들어낸 이 불교 대전을 보면요, 그의 유신이라고 하는 그 고민, 그리고 여기도 나오지만 이 페이지에 3페이지인가 여러분들은요, 글씨 좀 키워서 예,
불교의 전통을 현대 상황에 맞추는 유신 작업으로서 이제 불교 대전이 결국 현대인의 불교 성전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물론 만해는 그 당시에 국한문 혼용으로 썼습니다. 국한문 혼용체 그때 그렇게 썼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이원섭 선생 시인이자 한국시인협회 회장도 했고 한문을 잘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번역한 것은 이제 우리말로 지금 번역한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성가에게 불교 혁신을 호소한 것이 유신론이라면 불교 대전은 성전을 간이화, 쉽게 이제 간소화하고 쉽게 풀어내는 게 이제 근대 특징이죠. 또 실용화 이렇게 함으로써 삼보를 인간 생활과 일체화시킨 것. 이건 이제 조명기 쌤의 이제 동대 중고등학교 분의 평가입니다만은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대전은 당시에 국화문 혼용체로 쓰이긴 했지만 유신론과 상당히 짝을로 되어 있는 작품이 아닌가. 그러니까 일본을 통해서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1910년에 써서 13년에 간행한 유신론과 간행되기 직전에 바로 착수해서 12년부터 통도사에 들어가서 준비해서 14년에 간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 대전이 결국 근대시대의 산물이라고 하는 측면들 이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결국은 만해는 바로 이 근대 불교 성전이자 현대 불교 성전이라는 맥락을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물론 본인은 국한문 혼용체로 했지만 언젠가는 이게 한글 전용 시대가 되면 한글로 번역이 될까 생각했고요. 우리가 대개 한 30년마다 말들이 바뀐다 해서 한국 기독교 성서도 보면 30년 단위로 개혁하지 않습니까? 우리 말들이 되게 한 세대 바뀌면 말이 바뀌잖아요. 우리 지금 국가문 혼용체 시절 말고도 40년대 이런 책들 보면 좀 많이 표현이 다르죠. 70년대 가도 좀 다르고 요새는 뭐 정부와 산업, 정부와 뭐 이렇게 기계화되는 상황에서 뭐 말들이 막 생략돼요. 이니셜을 막 따지 않습니까? 뭐 AZ 세대, 뭐 MZ 세대, 뭐 이렇게 무슨 세대 이렇게 붙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그 풀이가 또 필요하고 또 말을 줄여가지고 요새 뭐 말이 길면 전부 헤드라인처럼 첫 글자만 따가지고 부르잖아요. 뭐 더불어민주당 더민당인가요? 국민의힘을 국힘당이라나요? 국힘, 더민 뭐 이렇게 줄여서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뒤에 사람들은 이제 채워서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바뀌기 때문에 30년마다 개혁을 해야 되니까 만에는 뭐 근대적인 산물로 만들었지만 현대적 산물까지를 의식하고 이런 작업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만해의 편찬 의도를 보지 법례 1항에 잘 나오는데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전, 이 불교 대전은 중생의 지혜와 복덕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 지혜에 대한 말이 복덕인데요. 복덕이라는 말을 이제 붓다를 되게 아침 예불에도 귀불 양족존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지혜와 복덕인데 복덕은 사실은 자비에 달한 표현입니다. 개발하기 위해서 절세 성인 뭐 시대에 완전히 뛰어넘는 일 수도 있고 또는 이전 시대와 다른 건 성인인 석가모니, 석가세존이 설하신 경전과 계율과 각 보살이 지은 논문을 골라서 기록하고 이게 초록이라는 말입니다. 초 뺏겨서 기록한다는 거죠. 초록 이게 논문 초록 본문 있고 종류에 따라서 모아서 이제 유치 일종의 분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편성했다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경률론 3장을 초록하고 또 유치한 거죠. 뽑아내고 그걸 또 분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분류라는 의미가 초록도 그렇지만 결국 격의 불교를 통한 경전한역, 교상 판세를 통한 종파 형성 이런 의미에서 결국 중국 불교의 중요한 특징을 격의 불교를 통한 경전한역, 교상 판세를 통한 종파 형성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하나 더 추가하면 세 번째는 수행의 대명사로서 선불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중국 불교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선이라는 게 모든 수행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달마선 뭐 이게 능가선으로 보면 능가경의관 그 다음에 이제 조사 도노선 이런 말을 쓰고 나중에 이제 가나선 또 연불선 조동선 임재선 그래서 뭐 절수행까지 이렇게 이런 의미의 이제 수행의 대명사로서 선불교의 완성이라는 말을 이제 이 두 개와 함께 격의불교를 통한 경전한역,
교상탄설도 종파 형성에 추가해서 중국 불교 3대 특징을 얘기합니다만, 만에는 바로 이런 맥락을 쭉 살펴오면서 마에다 에운과 난조 분유의 불교 성전 1905년에 단행된 이 출판서를 일본에 가서 보고 아마 상당히 자극을 받았고, 유신이라는 논을 쓰면서 그에 동시에 나란하게 거대한 불사를 완수해냈는데, 이 불교대전 편찬 자체가 말 그대로 산간불교에서 민간불교로, 대성불교를 대중불교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만의 근대적 자각이 비춰낸 대작불사였다는 거죠. 만의 불교를 대개 대중불교라고 얘기합니다. 임리입수란 말을 해요. 임리, 진흙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입수, 진흙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중생이 사는 오타학세 여기에 들어가고, 그들이 사는 물 속에 들어가서 고해 바다겠죠. 들어가서 거기에서 불교를 펼치고 그들을 구해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만의 불교를 되게 한마디로 대중불교란 말을 쓰는데, 그 대중불교는 사실은 대성불교이기도 하죠. 아마 이후에 이제 다음 달 할 때 그의 만의 사상의 꽃이라고 저 보는 게 이제 십편담 주회인데요. 십편담이라는 게 이제 조동종의 대표적인 이제 동안 상찰 선사 같은 분이 이제 뽑아낸 10가지 현담, 일종의 칠언절구시 10편인데 여기에 대해서 고래로 많은 주석이 덧붙였고, 거기 이제 동안 상찰도 있고 또 조동종이니까 조삼 본적의 주도 있고 또 열경 우리가 명당 김섭의 주도 있고 만해의 주도 있는데,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선족에서 많이 하는 말이에요. 자, 인도의 대성불교는 중생들 속으로 들어가서 큰 수레로 고통받는 사람을 이끌어내는 것이 대성불교라고 얘기한다면, 동아시아로 들어온 그 선종의 불교는 고요한 나냐 또는 선방에 앉아서 혼자 고요히 수행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보죠. 이런 불교는 사실은 불교가 말한 아라한 불교죠. 자신의 개인의 구원, 개인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불교인데, 이거 말고 또 다른 가풍으로 나타난 것이 이제 중국에 특히 우리 신라의 신라 출신의 왕이었던 무상선사의 가풍의 시작으로 보이는데요. 그 밑에서 이제 마조도일이 나오고, 마조도일의 제자 중에 이제 남전보원 같은 인물 있죠. 남전보원의 인물 중에 이제 그 사람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스님 임종 입적 이후에 어디로 가십니까 했더니, 나는 저 마을 아래 가서 마을 아래 집에 물소로 태어나겠다. 그럼 스님 어떻게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그럼 그때 나를 보려면 꼴이나 가져오라. 소가 먹는 꼴, 풀이나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 나온 얘기인데, 결국 그 의미가 뭐냐면 아까 임리입수 말했죠. 진흙 속에 들어가고 물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이제 대성불교 입장에서 해석하면, 바로 고유한 나냐 알았냐 선방에서 앉아서 참선하는 것만이 아니라 중생 속에 들어가서 피모대각이라는 말을 써요. 피모, 털을 뒤집어 쓰고 머리에 뿔을 이고 말이 되고 소가 되어서 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 거죠. 말이 되어가지고 짐을 나르고 소가 되어서 밭을 가라는 거죠. 이게 이제 굳이 말하면 대성 선불교일 수 있는데요. 이걸 이제 인천 용화사 우리 성담시는 보살불교란 말을 씁니다만, 선종이 개인적 구원에 머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살불교, 대성불교, 대중불교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만해가 보여준 모습은 결국 아까 실천의 단계에서 임리입수, 독립운동일 수 있고요. 또 여러 계몽, 개혁, 실천으로 귀결되는 그 일련의 작업 중에 많은 논설도 쓰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독립운동, 3.1운동도 주도하고 이후에 시도 쓰고 또 소설도 쓰고 또 심지어 두 번째 결혼까지 했죠. 여러 상황에서. 그런 과정들이 결국 임리입수 또는 피모대각의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가능한 근거는 역시 불교대전 같은 불교의 대장경을
나름대로 자신의 안목으로 이렇게 편집해서 펴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에서 확실하게 임리입수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대중불교라고 하는 그 확고한 실천의 불교를 펼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훨씬 더 연약하게 또 약하게 갔을 것이나 불교 대전 같은 이 방대한 대장경의 숲을 한번 거닐면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신의 교판에 따라 이런 것을 펴냈기 때문에 결국 만해 사상, 만해 실천 불교가 그의 대중 불교가 이렇게 완수될 수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금 이제 어떻게 교수님 그 말씀 듣다 보니까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워낙 이게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체 형식으로 풀어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중단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신 거를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재밌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렵죠? 재밌어요. 아, 재밌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저 김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불교 쪽에 또 조예가 있으셔서 그런데 일반인들이 드시기에는 뭐 이상한 말들 막 나오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 대학원 수준도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거예요. 저기 만해 선사가 왜 불교 대장경을 편찬했냐. 제가 서두에 형식은 내용을 규정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만해가 이걸 편찬하게 된 게 이제 다른 나라에는 그 이렇게 한 권으로 읽는 불교 대전이라든가, 그러니까 옛날 불교라는 게 전부 다 이렇게 막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여러 경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게 이제 불교 대전이에요. 근데 이게 유럽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해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하게 이렇게 분류를 하셨죠. 그게 형식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노노 같은 경우를 제가 노노의 성립을 쓰면서도 그랬는데 노노가 모두 483장입니다. 상당편 합쳐는 500장인데 그 무수히 많은 공자님 말씀을 20편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각 편에다가 다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노노의 그 20편, 하기편부터 요할편까지 그 형식을 보면 그 노노 편찬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을 보면 내용이 보여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그 유럽 같은 경우에서 그 불교 대전이 많이 나왔는데 그 편찬 방식이 있어요. 그 순서라든가 목차라든가. 근데 만해의 목차는 좀 독특하거든요. 거기에 만해의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해 선사께서 한 이것이 바로 근대화, 현대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옛날에 어려워서 공부한 사람만 봐야 돼요. 쉽게 볼 수 있으니까 대중화되고 또 실용화되고 옮길 수 있잖아요.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쉽게 번역해 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감화가 돼가지고 기독교로 이제 개조를 하게 되는 거죠. 만해 선사께서 노린 거는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럼 왜 그걸 했냐? 유교나 불교, 유교나 도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한국 사회가. 왜냐면 유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있는 데가 명륜당 아니에요. 이 명륜당 뜻이 뭡니까? 네 신분과 내 신분이 분명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윤자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업공상이나 얘기하고 뭐 사민차별이나 얘기하고 이런 상태 갖고서는 무슨 근대국가를 만드느냐. 그건 안 된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마땅히 대처할 만한 책이 없어요. 사상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 위에서는 계몽을 해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그 계몽 차원에서 유교와 도교 갖고는 안 되니 불교 갖고 하자. 마침 우리가 또 식민지가 됐고, 그래서 그 용도로 이제 한 것이 그런 생각을 하신 게 이래서 해야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출발하신 것이 조선불교 유신론이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기 전에 정리를 하신 거죠. 그게 이제 불교대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대전을 모르면 만해의 실천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작이라는 거죠. 저도 오늘 이거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좀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한 5분 정도만이라도 쉬었다가 또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대전으로 가는 게 어떤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잠깐 쉬시죠. 네. 네.